반갑습니다. 조지명입니다. 지금부터 법률 채널 전국 모의고사 제2회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해설 강의는 내용적인 면에서 뭐 많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좀 짧게 짧게 진행할 거고요. 과목당 5문제라는 점에선 지난번과 비슷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할 만한 문제들만 선택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문제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다 느끼셨겠지만 기출이랑 비슷한 문제들이 꽤 많이 있어요. 기출이랑 꽤 비슷한 문제들이 많고 지문 같은 경우에도 일부는 많이 따온 부분이 있는데 뭐 요거는 최근 뭐 다른 모의고사들도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뭐 법조만의 문제다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7급 문제들에 대해서는 뭐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쉽게 내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기출을 참고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5급 문제들을 7급에 맞게끔 변형을 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 거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 틀리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됐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봐야 될 건 2번 문제예요.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낸 문제들 중에서 가장 7급 실전에 적합한 디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7급 문제들은 사실 자료나 상황 판단을 언어적으로 풀어 쓰는 대화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냥 우리 언어 논리, 5급 언어 논리 출제되는 대화형 문제들 예를 들어서 이제 견해 대립한다든지 학설 대립한다든지 아니면 상황을 비교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대화의 과정 속에서 어떤 규칙을 찾아내고 또는 요구 사항을 찾아내고 그 요구 사항에 따라서 문제를 푸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7급에 종종 출제가 되었는데 그 출제된 문제들의 유형을 가장 잘 따라한 문제가 이 2번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프리테스트를 한 8명한테 했었는데 8명 다 이번 문제가 가장 7급에서 보면 볼 수 있을 법한 좋은 문제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문제 있구나 하고 검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을 보시면 건내 B면 C로에 위치한 주택에 거주하는 민원이 주변 지역 공사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 배수 대책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냐? 민원에 대한 답변을 이제 민원 답변이 이제 요구 사항이고요. 어떤 내용의 답변이 돼야 되는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겠다를 하면서 파악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보일러도 교체했는데 침수 피해가 계속 있었다. 그래서 애초에 집안선의 높이가 높아서 비가 계속 유입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수도법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민원인이 주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령에서 정한 대로 재시공해서 해줘야 되는구나 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여기 플러스 알파 여기까지는 뭐야? 하수도. 여기까지는 하수도에 대한 부분이고요. 갑부터는 다른 내용이 납니다. 갑부터는 또 야외 공원장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도 이제 피해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그래서 45m 거리고 이러면 소음 저감 대책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소음 저감 대책도 마련할 것이며 이게 뭐 저녁 60, 주간 65, 야간 60인데 주간에만 운영될 것이기 때문에 65dB 이하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만 검토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일단 침수 피해 자체에 대해서는 재시공을 해줄 것이다. 네, 재시공을 해주고 전반적으로 뭐 보상 같은 것들을 해줄 것이다. 여기 보면 재시공하고 배수 대책 마련하고 보상도 마련한다고 했으니까 네, 재시공만 들어가 있으면 조금 부족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물론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도 맞는 말이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이제 들어가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 봤을 때 5번 같은 경우는 너무 적죠. 정밀 진단하겠다. 배수 보상 대책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에서 하수도법에 따른 배수 대책을 마련하고 뭐 주간에만 공연하겠다가 문제가 아니죠. 65dB 이하가 나오느냐가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2번도 마찬가지로 보상 대책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1, 3번은 뭐야? 1, 3번의 차이는 재시공과 배수 보상 대책이 있지만 이건 둘 다 맞는 거예요. 근데 소음 피해에 관해서 60dB 이하로 소음 유지할 대책을 마련할 것이냐 아니면 65dB 이하로 마련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여기서는 주간에만 운영하기 때문에 65dB 이하로 유지를 하겠다고 말하는 것 정도면 충분하다.
1번에서도 제시공만 끝나면 안 되고 그 뒤에 보상까지 들어가 주는 게 바람직하고 배수 대책 안에서 제시공 대책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3번이 가장 포괄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답을 3번으로 골라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 볼게요. 요 4번 문제는 생각보다 되게 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려워하지 않아서 문제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 문제 7번부터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면 이렇게 돼 있고요. 논리 퀴즈 문제죠. 난이도가 뭐 높은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약해하는 거기 때문에 분석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눠주셔야 되고요. 내용 봤을 때 갑을 위축한다면 을도 위축한다. 병을 위축한다면 정도 위축한다. 을 위축한다면 무를 위축하지 않는다. 저 if 문구로 연결된 것들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건문이기 때문에 그럼 가정을 하고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요구가 돼요. 그러나 요 4번 같은 경우에 갑이나 병 가운데 적어도 한 사람은 위축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경우의 수가 딱 정해진 거죠. 경우의 수가 딱 정해진 거고 그걸 먼저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갑이나 병 가운데 적어도 한 사람은 위축된다를 표현을 하자면 뭐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갑이 혼자 되거나 병이 혼자 되거나 아니면 둘 다 되는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다. 이 각각의 경우의 수에 있어서 나머지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자, 갑이 위축됐죠? 그럼 을도 위축될 겁니다. 자, 을을 위축했으면 무는 위축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때 정은 위축이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죠. 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반대로 갑이 위축이 안 됐을 때는 을이 상관이 없는 거고 병이 위축이 됐으니까 정은 위축을 한 것이다. 그리고 무는 될지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이때 일단 을은 위축이 돼도 안 돼도 상관없으니까 을이 위축이 될 때랑 안 될 때랑 나눠서 생각을 해보시면 을이 위축이 된 경우에는 무는 위축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나 을이 위축이 안 된 경우는 무가 위축이 되어도 되고 안 돼도 되기 때문에 무가 위축이 된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갑이 위축이 되고 병이 위축이 둘 다 되는 경우를 정리를 해보면 갑이 위축이 되면 을도 위축이 되고 병이 위축이 되면 정도 위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을이 위축이 되면 무는 위축을 안 할 것이다 해가지고 5개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최대 4명 가능하다라는 거 확인 여기서 할 수가 있고요. 4명, 아이고. 4명이 다 가능한 게 여기 있죠. 그래서 디귿은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을을 위축하지 않는다면 정을 위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을을 위축하지 않았을 때는 정을 위축한 게 나와요. 그러나 이 경우를 제외한다면 자, 지금 표시한 이 경우를 제외한다면 네, 을이 위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을이 위축된다면 정이 위축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겠다. 자, 그럼 기억도 맞고요. 이제 우리가 니은까지 검토를 하면 딱 끝낼 수가 있겠죠. 니은을 봤을 때 병을 위축하지 않는다면 무는 위축한다라고 돼 있는데 병을 위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병이 위축되지 않는다라도 무가 반드시 위축될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 글이다가 만 게 있는데 을이 위축된다고 뭐 무가 위축이 반드시 안 되는 건 아니죠. 무가 위축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무가 위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가야 되지. 병을 위축하지 않으면 반드시 무가 위축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 디귿은 맞지만 니은 틀렸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주셔야 되겠다. 뭐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고요. 다음에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죠. 9번 문제는 논리 퀴즈 문제 중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앞으로 이제 시험에 좀 변화가 좀 있을 예정인데 그 변화에 따르면 이런 문제들은 칼같이 버려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 B, C, D, F, G 총 7명의 참고인은 소환이 되었고요. 2명이 사과를 훔쳤는데 C, G 중에서는 단 1명만이 사과를 훔친 범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룹을 나눠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A, B, D, E, F의 5명과 C, G 이렇게 2명을 나눠줘야 되고요. 여기서 1명, 여기서 1명이 범인이라는 거 이걸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D, F, G가 참고인이고 2명은 참이고 2명은 거짓을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나왔을 때는 그냥 가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자, D가 참이라면 또는 D가 거짓이라면 이렇게 가정을 하고 들어가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D가 참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D가 참이라면 A랑 B 그리고 G가 사과를 훔치지 않았으니까 C는 반드시 사과를 훔쳐야 되고요. D, F 중에 한 명만이 사과를 훔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때 E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E가 참이라도 되고 거짓이라도 상관없어요. E가 거짓인 경우에 E와 F, G 중에 한 명만 사과를 훔치면 되기 때문에 EF 중에 한 명이 사과를 훔치면 되고 또 E가 참인 경우에는 D가 사과를 훔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경로를 정리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E가 참인 경우부터 적겠습니다. E가 참이면 D, C가 사과를 훔친 게 되고요. F의 내용과 G의 내용은 둘 다 거짓이 돼야 될 거예요. 자, 이때 어떻게 되느냐? B, C, D 중에 한 명만이 사과를 훔쳤고 거짓말 맞죠? D, F 중에서 한 명만이 사과를 훔쳤다. 이건 맞는 말이지만 둘 중에서 하나가 거짓말이기 때문에 N으로 묶여 있는 건 거짓말이 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A, B, C, D 중에서 두 명이 사과를 훔친 거니까 거짓말이 맞다. 그래서 이 경우가 가능하다가 나오고요. 이때 D랑 C가 범인인 게 되어 있죠. 그러면 D의 진술이 참이면서 E의 진술이 거짓말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E랑 F, G 중에서 사과를 훔친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더 이상 D는 범인이 아니게 되겠죠. 그럼 EF 중에 하나만 남아있다는 건 동일한 상태가 될 거고 그 다음 F를 봤을 때 B, C, D 중에서 한 명만이 사과를 훔쳤고 D, F 중에서 한 명만이 사과를 훔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조건 참이 돼야 돼요. 왜 무조건 참이 돼야 되냐? B, C, D 중에서 이제 범죄자일 가능성, 그러니까 물건을 훔쳤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C밖에 없고 현재 상태에서 EF 중에서도 한 명만이 훔쳐야 되기 때문에 앞에도 맞고 뒤에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F는 반드시 T가 되고요. 그렇다면 G가 거짓말이 돼야 되겠죠. 그럼 G가 거짓말이 돼야 되는데 그럼 A, B, C, D 중에서 단 한 명만이 사과를 훔쳤다는 아무도 안 훔쳤거나 두 명 이상이 훔쳤거나가 돼야 돼요. 근데 C는 훔친 게 확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A, B, D 중에서 한 명이 이제 사과를 훔친 게 돼야 되는데 사과를 훔친 게 돼야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 가능한 게 없죠.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구나 하고 나머지는 다 기각시켜주면 되겠다. D가 참일 때는 D랑 C가 사과를 훔쳤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예요. D가 거짓말일 때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D가 거짓말일 때는 A, B, G 중에서 한 명은 적어도 훔쳐야 된다. A, B, G 중에서 적어도 한 명은 훔쳐야 된다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일단 써놓고요. 얘들 중에 한 명은 훔쳐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DEF C가 배제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색깔 다르게 적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E가 참말일 때는 한번 따져볼게요. EFG는 사과를 훔치지 않았다. EFG가 사과를 훔치지 않았다면은 이때는 가능한 게 뭐가 있을까? C가 사과를 훔치고 이 A, B 중에서 한 명이 사과를 훔쳐야 되는 것. 자, G가 배제가 됐기 때문에 A, B 중에 한 명은 사과를 훔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때 F는 어떻게 되느냐? A, B 중에서 한 명만 이 사과를 훔쳤다라고 돼 있는데 B, C, D 중에서 한 명만 사과를 훔쳤다라고 돼 있는데 이때 C만 사과를 훔친 것이다 라고 한다면 A가 사과를 훔친 상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D, E, F 중에서 한 명만이 사과를 훔쳤다라는 게 안 된다. 자, 볼게요. B, C, D랑 D, E, F 중에서 C가 사과를 훔친 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A가 나머지 한 명이 될 거고 이 뒤에 없죠? 이래서 거짓말. 반대로 B, C가 사과를 훔쳤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거짓말. 어떤 경우에도 F는 거짓말이 된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 G가 참이 돼야 되죠. G가 참이 돼야 되는데 A, B, C 중에서 단 한 명만이 사과를 훔쳤다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A, B, C 중에서 두 명이 사과를 훔친 게 되니까 이제 거짓말이 되겠죠. 모순이구나 해서 안 된다 하고 다 지워주시면 되고요. 그렇다면은 이가 거짓말일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가 거짓말일 때는 일단 EFG 중에서 한 명이 사과를 훔쳤다가 되겠죠. EFG 중에서 한 명이 사과를 훔쳤다. 자, A, B 중에 하나 또는 EF 중에 하나,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지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일단 G가 무조건 사과를 훔친 상태가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A, B, G 중에서 누군가 훔쳤다. EF, G 중에서 누군가 훔쳤다인데 A, B, EF 중에서는 단 한 명만 훔칠 수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A, B, EF 중에서 한 명이 나오면 나머지 하나는 누가 돼야 돼? G가 돼야 돼. A, B, EF 중에서 하나가 나온다는 건 D, E 중에서 하나가 반드시 앞부분, 그러니까 A, B랑 EF 중에 하나가 훔치지 않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A가 선택됐다라고 하면은 B, F가 훔친 거기 때문에 EF는 훔치지 않은 상태가 되고 G가 훔친 상태가 될 거고요. F를 훔쳤다. F가 훔쳤다라고 하면은 A, B가 안 훔친 상태이기 때문에 G가 문제가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럼 반드시 G는 범인이 되겠죠. G는 반드시 범인이 될 거고 나머지는 다 참이라 해야 되니까 F부터 쭉 나열해 보면 바로 이상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F가 T라고 했는데 B, C, D 중에서 한 명이 훔쳤다. 뭐 이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리고 D, F 중에서 한 명만이 훔쳤다? 안 되죠. 모순이라는 거야. B, E 중에서 범죄자가 두 명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BF 중에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F도 거짓말이 된다. 그럼 뭐야? 모순인 거잖아. 경우의 수가 하나밖에 없는 거야. 저희 지금 상태에서는 이렇게 되면 경우의 수가 하나밖에 안 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더 있어, 사실. 여러분들이 낚인 부분 뭐냐? G가 사과를 훔쳤다라고 했을 때는 A, B, E, F 중에 어떤 게 들어가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이걸 이제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더 생기지. 바로 D다. D가 범인이에요. 자, D가 범인일 때 A, B, E, F는 더 이상 범인이 아니겠지만 G는 범인이니까 문제가 없어요. D가 거짓말이라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D의 진술이. 그때 F 진술이 D가 범인일 경우 참이 될 수 있다. B, F는 배제가 됐지만 D만큼은 참이라고 말을 해줄 수가 있다. 이래서 FT일 때 D가 가능하다. 그러면 A, B, C, D 중에서 D 한 명만 범인인 것도 가능해지고 이때 GT도 가능하다. 자,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도 범인은 D죠. 그리고 D가 참이든 거짓이든 D가 범인이고 D가 참이라면 DC가 범인, F가 참이라면 DG가 범인. 그리고 E의 진술이 참이면서 G의 진술도 참일 수 있다 돼 있는데 E의 진술이 참이면 G의 진술은 거짓이 됐으니까 D것은 틀렸다. 답은 3번 말고는 될 수 있는 게 없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가 주시면 되겠다. 아이고, 좀 개소리를 했네요. 지금 거꾸로 풀었죠? 여기 기억, 니은 디귿이 맞고, 기억이 틀렸다. 인데, 왜 디귿에다 표시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순서를 기억을 디귿으로 해놓고, 이렇게 말을 해서 그런 것 같고요. 기억이 틀렸기 때문에 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기억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기억은 결론이죠. 이 결론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느냐를 검토를 하는 거고, 본문의 내용을 하나하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론은 적도를 포함한 지구 전체가 완전히 으로붙을 시기는 없었다라고 본다. 그러니까 빙하기에 있어서도 적도는 얼지 않았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지구 전체가 동결되었다면은 태양빛 대부분이 우주 공간을 반사될 것이고 영원히 동결 상태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 지구가 얼어붙었다고 하더라도 화산활동이나 바다의 이산화탄소 흡수 현상은 충분히 동결 상태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이론은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다라는 거는 내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타자화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어떤 이론은이라는 게 나와 있으면 글쓴이 그걸 반박할 거라는 거. 이거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주장하는 부분까지 싹 설명을 해주고 나서 그 바로 다음에서 반박을 하는 게 너무나 타당한 글쓰기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박을 제시하고 있고 이산화탄소의 온실효과로 평균 온도를 상승시키고 이때 충분히 녹여줄 수 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 보면 충분히 현재와 같은 온도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가 얼어붙었다라고 볼 만한 지질학적 증거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저 위에는 뭐야? 이론적 가능성이고 여기는 예시야. 예시라기보다는 증거들, 물증들인 거지. 여기는 물증들. 얘는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를 보여주는 거고 여기는 물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빙하투적 물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호상철광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철 이온이 산소랑 바뀌어서 산화철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런 호상철광층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산소가 충분히 증가한 후에는 안 생기기 때문에 그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얼어붙었다가 녹았다가 얼어붙었다가 녹았다가 하면서 산소 농도가 급격히 줄어든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뭐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6억 년 전에 다세포 생물들이 막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들. 이거 이제 캠브리아 폭발이라고 하는데 이게 만들어졌던 것도 어떻게 보면 환경 변화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1억 년 전이든 6억 년 전이든 뭐 이런 시차를 가지고 일어났던 환경 변화가 기본적으로 그 앞에서 나왔던 지구 전체가 얼어붙었었던 것들에 대한 흔적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눈덩이 지구인 상태 자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봐야 되는데 일단 기억은 그 눈덩이 지구 상태에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또는 사례로서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화산 활동으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발생이 기본적으로
이론적 가능성, 이론적 증거였는데 이게 미미하다라고 하면 기억 자체가 만들어질 수가 없겠죠. 기억이 약화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음 니은에서 고지자기하게 분석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기억은 약화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고지자기학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퇴적물 분석이 고지자기학에서 나왔었죠. 위에 보시면은 제가 물증으로 가려놨었네요. 예, 여기 보시면 고지자기학 분석으로 확인해 볼 때 네, 여기서 적도 주변에도 퇴적물이 있었다라고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게 신뢰할 수 없다면 당연히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증거 자체를 약화시키니까 당연히 전체적인 내용도 약화가 될 것이다. 그다음에 액체 상태의 바다에서 광합성 생물에 의해 이산화탄소 감소가 예상보다 적다면 기억은 강화된다가 아니라 이것도 약화된다라고 봐야 되겠다. 이건 왜 또 약화될까? 여기서 이 액체 상태의 바다에 대한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 위에 쭉 보시면은 여기 지구의 산소 같은 것들 나오고 뭐 이산화탄소에 대한 것들 여기 있네요. 이 부분이죠. 액체 상태의 바다의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흡수되고 광합성 생물에 의해 농도가 감소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농도 감소되는 게 비중이 적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기억 주장과 반대될 것이다. 약화된다. 그러니까 기억 자체의 근거를 잘 파악을 하고 근거를 강화시켜 주면은 당연히 기억도 강화가 되는 거고요. 근거를 약화시키면은 당연히 기억도 약화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 풀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19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는 몬티홀 문제의 변형입니다. 몬티홀 문제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뭐 엄청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 나와 있는 내용만 잘 따라가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 사실 몬티올 문제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여기서 앞뒤 문장들 통해서 꼼수를 좀 통해서 풀어주신 게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5개의 문제 중에서 문 중에서 하나에만 스포츠카가 있기 때문에 스포츠카가 있을 확률은 5분의 1이고 나머지는 5분의 3, 4의 확률로 5분의 4의 확률로 염소가 나오겠죠. 근데 이 가에서 보면은 선택을 바꾼 경우에 스포츠카가 있을 확률은 가다라고 대부분 생각했고 사회서가 열어주지 않은 문 또한 사전적으로 봤을 때 처음 선택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처음 선택과 동일한 거다라는 거죠. 이거 뭐야? 그러면은 1 나누기 5 5분의 1이다 5분의 1이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때 선택을 바꾼 게 더 낫다고 하면서 어떤 결과를 여기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 결과에 대해서 밑에 다시 따라서라는 표현으로 제시를 해주죠. 자신의 선택을 바꾼다면 그 5개 문 중 4개를 여러분 것 같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건 5분의 4랑 동일하다. 이렇게 가져가 주셔야 된다. 그러면은 여전히 5분의 1과 5분의 4인 답 3번이 되겠다. 여기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어떤 이 빈칸 있는 글쓰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결론을 미리 던져줘요. 결론을 던져주고 밑에서 다시 논증을 전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내용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학생분들, 수험생분들이 이 논증을 완벽하게 전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론부를 먼저 주고 결론부를 먼저 준 다음에 이 뒷부분에서 논증을 전부 다 전개를 함으로써 논증 전개에 따른 결론을 패러프레이징해서 제시를 할 수가 있다. 이 패러프레이징하는 문장을 잘 검토를 하시면 된다. 그렇게 했을 때 5개 문 중 4개를 열어본 것 같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5분의 4인 걸 충분히 확인할 수 있겠다.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로 25번을 보겠습니다. 25번 문제는 기억에서 미음에서 전체 흐름과 맞지 않는 한 곳을 찾아서 수정해라. 수정해라라는 거고 약간 어릴 때 화작문 공부했던 거랑 비슷한 거죠. 요거는 이제 선지만 보면은 좀 그렇고요. 선지만 보면 좀 그렇고 본문 내용 같이 보면서 보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일단 소재는 SNS네요. SNS가 어떻게 이제 정의되는지 SNS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10대, 20대 중장년 모두 다 쓰고 있고 여러 가지가 접목되고 있다. 자, 여러 가지가 접목되고 있다. 원래는 메신저였는데 여러 가지가 접목이 되면서 멀티가 된 거죠. 자, 메신저에서 멀티가 되었다. 그러면은 종합 플랫폼이라는 표현 충분히 맞을 수 있겠죠. 이건 흐름과 맞기 때문에 붙일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NS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들이 나온다. 자, 여기서 이제 부정적인 것들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외국 날조된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된다. 가짜뉴스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역기능적으로 사용되는 SNS 중독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SNS 중독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지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일상생활이나 학업 및 업무의 지장을 초래한다. 그냥 하루 종일 휴대폰 붙들고 인스타그램만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부정적인 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고 이게 우리 주변에서 쉽게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되지 않는 선지다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디귿에서 SNS에서는 실제 현실보다 더 부정적인 자기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뒤에 내용이랑 봤을 때 바로 이제 안 맞는 것 같아요. 따라서 실제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이상적인 모습을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SNS 중독될 가능성이 있다. 자, SNS 중독이 왜 일어나는지 뒤에 설명을 하는 건데 그러면 부정적인 자기평가가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될까? 긍정적으로 뭔가 이제 본인을 포장하는 게 돼야 되잖아요. 자기 자신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 긍정적인 모습으로 포장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부정적인 자기평가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요거는 좀 잘못된 것 같죠? 요게 이상하다. SNS는 실제 현실보다 자기를 좀 더 잘 포장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 3번 봤더니 실제 현실에서보다 더 긍정적인 자기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끝내면 되겠다. 3번 찾아서 문장 흐름이 이상한데 하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글을 평소에 읽을 때 문제풀이용으로 글을 읽으시다 보면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흐름을 보지 않고 구조와 흐름을 보지 않고 그냥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발췌독을 한다거나 탐색적인 글 읽기만 한다고 하면은 이런 문제는 정말 쥐약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거는 가급적이면 빠르게 이 소재랑 주제를 파악을 하시고 나서 그 주제에 맞는 글쓰기 방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글쓴이가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의 흐름이 어떤 것인가를 한 2, 30초 내에 빠르게 파악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어려운 추론 문제가 나와도 더 쉽게 풀 수 있고요. 25번처럼 화작 문제가 나와도 훨씬 더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7급 문제 같은 경우에는 화작 문제가 섞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게 느껴질 수 있고 이 부분들이 생소한 이유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방식이 조금 잘못돼서 그런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뭐 충분히 2달이면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시간이니까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언어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자료에서 상황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